완성자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요, 삼수 시작했을 때 같아요. 순간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만두고 공부했습니다.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재수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삼수가 결정될 때쯤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김진희 선생님한테,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삐삐의 비퍼, 삐삐의 음성사서함에 그냥 누구한테 얘기할, 뭐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뭐 재밌게 놀고 있는데 걔네한테 나 힘들어 이러기엔 좀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셨던 분한테 사서함에 그냥 제가 혼자 넋두리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저 이번에 안 돼서 이제 삼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지, 꼬이기만 하는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참 너무나, 저는 참 제 인생이 지금 원망스럽고 잘 될지 모르겠고 너무나 제 미래가 두렵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냥 잠깐 넋두리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아는 지인이나 여러분의 이제 제자나 혹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동일하게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 은사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셨냐? 진짜 국어 선생님 같으셨어. 성환아, 나침반이 왜 흔들리는지 아니? 나침반은 자세히 보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어. 그런데 그 흔들리는 목적이 있단다. 나침반이 흔들리는 목적은 한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의 너의 상황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 선생님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 그 흔들리는 이유는 분명히 네가 향하는 인생의 목적을 향하는 과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한다. 흔들릴 땐 흔들리게 그냥 두렴. 그렇지만 그 흔들림이 언젠가 너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거라 선생님은 확신한다. 내가 아는 성환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내자 성환아, 화이팅! 이러고 딱 끊으셨는데, 제 인생에 그 짧은 이 멘트가, 그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그 이후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됐어요. 제가 제 은사님께 받았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시나요? 그렇지만 그럼 당장에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은 그냥 두세요. 그러면 그 흔들림 과정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실 겁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만 바르다면 1, 2년 늦거나 혹은 조금은 늦춰지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마치 나침반이 흔들리며 한 방향을 틀리지 않게 언제나 옳은 방향,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나라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청나라가 2021년까지 9월과 수능에 연이어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22년에는 계속 쉬는 거야. 그래서 이거 특이하다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3년도에는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의 정치, 이렇게 나왔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청나라 사회도 2014년, 15년 이렇게 나왔지만 어느 정도 역시 청나라 정치랑 맞물려서 같이 돌아갑니다. 특히 또 나오면 청나라 게 어렵고요. 선지는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오답 선지나 혹은 기타 선지로는 청나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명나라 때처럼요, 위에 쪽은 정치 파트 쭉 갈 거고요. 밑에 쪽은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요것은 청나라가 가졌었던 강경책과 회유책,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는 먼저 누르하치라는 인물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누르하치.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것이거든요. 만주족 안에서도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이 부족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르하치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만주족을 통합해요. 그리고 이름을 후금으로 지었습니다. 1616년, 17세기 초죠. 자, 그리고 이 누르하치가 중심이었었던 것이 바로 팔기병이에요.
팔기병이란 건 원래 사냥할 때 이들이 이제 그 사냥을 할 때 파트를 나누어서 8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 사냥을 했었대요. 근데 그것을 군대 조직화한 거예요. 그것을 팔기병이라고 합니다. 몽골 제국이 천호제를 바탕으로 발전했다고 했었죠. 자, 청나라는요 팔기병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 이 후금이 이름을 바꾼 게 청나라입니다. 요거 뭔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들의 지배층도 신사층이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게 팔기병입니다. 엄청나게 창이 바르게 서 있죠. 근데 이걸로는 뭐 그냥 그림은 잘 그렸다, 이게 뭐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렸다라고 하는데 팔기병의 느낌은 없죠. 팔기병은 사실 이거예요. 요렇게 옷 색깔도 다른 8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서 전체 군사 조직을 가져갔던 게 팔기병입니다. 팔기군, 팔기병 이렇게 되고요. 특히 이 누르하치가 후금을 만들었었고요. 이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청태종이에요. 우리나라에게는 그 삼전도의 굴욕을 안겨줬던 바로 그 인물이죠.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었고요. 몽골과 조선을 굴복시켰던 우리나라의 삼전도의 굴욕이 바로 청태종입니다. 자, 그러다가 순치제가 이자성에 의해서 뭐가 멸망되었죠? 명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자성의 난을 진압했던 인물이 순치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명이란 나라가 있었잖아요. 명이란 나라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자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 여기에 청나라가 있었어. 근데 청나라가 뭐야? 이자성에 정리했다고? 하면서 쓱 밀고 내려오면서 이자성을 정리해요. 그리고 베이징에 입성한 게 순치제 때입니다. 순치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순치제 다음 황제가 누굽니까? 강희제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강희제가 젊었을 때 강희제 말년입니다. 강희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천고일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황제래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 강희제는요, 일단 엄청난 노력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건강해요. 아주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지만 황제를 61년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매우 건강했었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까지 구사했을 정도로 언어적인 능력과 행정적인 조직 능력이 매우 탁월했대요. 그리고 뭔가 이 만주족의 청나라를 완벽한 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사명감에 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강희제입니다. 그래서 이 강희제가 이제 청나라 초기 아닙니까? 이때 그 예수의 선교사가 본인들의 본국에 보고서를 쓰는데 강희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쓰냐면, 정말로 크리스트교 신앙이 없는 단 하나의 이유를 제외하고 모든 점에서 완벽한 인간이다. 그는 성실하며 사치를 모르며 정치를 잘하는 황제로서 모든 점에서 완벽하다. 그는 가장 부유한 국가의 가장 검소한 군주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극찬에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황제라고 강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합니다. 요거 자체로도 그냥 단독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3번의 난 진압입니다. 3번의 난 진압 이거예요. 이 중국 초기에, 이 청나라 초기에 청나라가 원래 여기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쓱 내려올 때 안내해줬던 인물이 있어요. 뭐 이자성이라든가 뭐 상지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청나라 처음이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에는 바로 베이징이 되겠고요. 저기 자금성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고맙다. 야, 너네도 힘들었을 텐데 좋아. 너네 여기 중국의 남부 내려가서 자체적으로 너네 살아봐. 라고 해서 번을 만들어줘요. 이 번이 3개였던 거야. 이걸 이른바 3번이라고 합니다. 뜨리번. 3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허용을 해줘요. 이때 그러니까 강희제 이전에 다 허용을 해줬던 거야. 그런데 강희제는 누구예요? 강희제잖아. 그래서 그거 이제 가와 이렇게 된 거야.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건데, 야 이거 니네 앞에 황제들이랑 다 얘기 끝냈던 거야. 웃기지 마. 우리 그냥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나 강희제야 하면서 이걸 정리해 버립니다. 이게 3번의 난이에요. 이 3번의 난을 정리하면서 청나라가 완벽하게 중국을 직접적으로 통할할 수 있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3번의 난 진압. 뜨리번 3번에. 특히 또 하나, 중국은 이 번이라는 제도를 두었어요. 번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에 특히 뭐 티벳이라든가 신장 뭐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을 번부로 뒀었어요. 번부는 간접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접 통치. 워낙에 광대한 통치다 보니까 여긴 또 워낙에 산악지형이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청나라는 맞지? 그런데 너네 그냥 자치적으로 살아 라고 해서 간접적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치권을 넘겨주는 간접 지배 형태를 번체제라고 합니다. 번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번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3번의 나는 진압하면서 중국의 남부 지역 일대를 직접적으로 관할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 정치 세력들이 타이완에 가 있었거든요. 자, 타이완에 가 있었던 게 여기가 타이완이죠. 타이완에 반청 세력이 있었어요. 반청 세력이 바로 정성공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들이었었어요. 이 정치 세력들을 정리합니다. 타이완을 점령해요. 그리고 어디? 티벳을 복속시켰습니다. 티벳이 어디죠, 여러분? 여기 지역까지 복속시켰던 게 누구다? 바로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이렇게 땅을 넓히고 나갔었어요. 그러한 와중에 동시대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표트르 대제도 같이 넓히고 오는 거야. 그 넓히고 오는 와중에 여긴 러시아가 오고 여긴 또 청나라가 넓혀가면서 이들이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 부딪혀갖고 조약을 맺습니다. 동서양의 국경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른바 네르친스크 조약이에요. 요거 형광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국경선에 대해서 최초로 정리했던 것이 바로 동서양이 최초로 정리했던 것이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최초의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 강희제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 아들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근데 강희제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기준치가 높아. 이 인물의 문제는. 그래서 아들을 쭉 봤는데 아들이 다 별론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강희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정도였대요. 강희제를 수십 년 모셨던 이제 관리가 와가지고, 황제폐하, 당신 같은 훌륭한 군주를 모실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가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야, 너 진짜 가냐? 너 일 얼마나 했어? 얼마 안 했잖아. 저 40년 넘게 황제를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낙향해서 편히 제 인생의 말년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더 이상 잡진 못하겠다. 근데 가라. 근데 아냐? 나 너 정말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강희조. 아니, 황제폐하께서 부럽다니요? 무슨, 너는 내가 황제여서 좋아 보이냐? 아니야. 나 정말로 이거 정말로 하기 싫어. 그렇지만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하는 거야. 나는 은퇴할 수 있는 네가 지금 몹시도 부러워. 라고 하면서 잘 가게 오랜 친구야 하고 보내줬대요. 그럴 정도로 강희제는 본인이 아주 좋은 군주가 돼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들 보니까 다 별론 거야. 그런데 그 수십 명의 아들들 중에서 또 그보다 더 많은 손자들 중에서 뛰어난 이 손자를 발견해야 돼요. 그가 이제 그 이후에 걸륭제가 된 인물인데, 걸륭제 아빠가 옹정제거든요. 옹정제를 찾아요. 그래서 옹정제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솔직히 너 내 기준엔 부족해. 그런데 네 아들이 유독 눈에 띄어. 걔는 아주 잘하래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왕위를 주면 네 다음 왕은 꼭 그 걸륭제한테 줬으면 좋겠다. 약속하겠니? 했는데 일설에는 옹정제가 그걸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들 간에 엄청나게 이 사륙전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옹정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옹정제입니다. 옹정제는 45이라는 되게 늦은 나이에 황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13년밖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에 오르면서부터 강박관념이 너무 심했어요. 나는 훌륭한 황제가 돼야 돼. 훌륭한 황제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하루 4시간 이상을 앉았대요. 여러분, 황제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던 청나라의 황제가 4시간밖에 안 된다면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 어땠을까? 죽어났을 거야. 죽어났어. 황제가 제일 성실해. 4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사를 돌봤다는 인물이 옹정제입니다. 옹정제는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군기처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정보기관이자 황제의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 군기처를 설치했다? 옹정제 업적으로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강희제의 네르친스크 조약이 있다면 옹정제의 카흐타 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카흐타 조약. 이게 러시아랑 국경선 조약을 다시 한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은제, 요거 형광펜. 지정은제라는 건 원래 여러분 명나라의 1조 편법 기억나십니까? 1조 편법은 뭐였죠? 지세와 정세로 두 개로 나누고 이 지세와 정세를 뭘로 낸다? 실버, 은으로 낸다. 맞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무엇을 없애는 것이냐면 이 정세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지정은제예요. 정세를 왜 없애냐? 정세가 있으니까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많아버리면 세금을 내니까 낳고도 신고를 안 하는 막 이러한 좀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되면서 모든 세금을 지세에만 집중했던 것이 바로 지정은제입니다. 지세만을 실버로 거뒀던 것이 지정은제예요. 근데 이 지정은제는 자료를 찾아보면 강희제 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희제가 연도를 딱 정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이 정세에 카운트되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작은 지역에서 시작하다가 전국적인 제도로서 제도적인 확립을 가져왔던 건 옹정제예요. 선생님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럼 이렇게 그냥 아세요. 지정은제 확립은 옹정제예요. 그리고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편찬했던 것이 옹정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금교령 형광펜, 요거 많이 나옵니다. 금교령이란 건 뭐냐면 청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들은 명나라 때부터 들어왔었어요. 명나라 때부터 이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명나라 때만 하더라도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좀 허용해 줬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 준다. 그 문화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명나라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것들을 일부 허용해 주는 모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청나라 때 들어와서 딱 보니까 그 뒤늦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보니까 조상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약간 종교적인 분파가 좀 달랐대요. 세력이. 그러니까 교황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 저기 지금 우상 숭배한다고요. 조상에게 절한다고요. 하게 되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자 청나라는 가뜩이나 이민족 왕조가 한족을 통치한다라는 컴플렉스가 좀 있는 왕조거든요. 그런데 명나라 때는 허용해 주더니 우리가 이민족 왕조라고, 우리가 만주족이 니네 통치한다고 우리 지금 그 절도 못하게? 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크리스토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크리스토교를 금지하는 금교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옹정제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바로 옹정제의 금교령이에요. 지방의 각성에 있는 선교사 중에 역법과 특별한 기능에 능통한 자는 베이징으로 올려보내 쓰고 나머지는 모두 마카오로 보내소서. 천주당은 지금 공소로 바꾸고 크리스트교회에 입신한 자는 해당 지방관이 엄히 금지하며 전처럼 모여서 성서를 읽거나 하면 중대로 다스로서 라고 요청하니 옹정제는 흔쾌히 비답을 내려 주청한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즉 크리스트교를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되셨죠? 옹정제의 금교령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 옹정제의 아들이 걸룡제예요. 특히 이 옹정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에 너무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13년밖에 못해요. 물론 늦게 황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본인이 사실은 황제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형제를 또 여러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 황희쟁탈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는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내 다음 황제는 누구다라고 한 다음에 액자를 딱 걸어놔요. 그리고 나 죽어서 그걸 열어보라고 그래요. 그 누구도 못 열게 하고. 그리고 옹정제가 죽고 그 다음에 딱 열었더니 바로 걸룡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걸룡제 때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최대 영토. 청나라의 최대 영토가 걸룡제 때입니다. 그리고 맥카트니 사절단. 이게 영국에서 방문단을 보낸 것이에요. 그 이름이 맥카튼입니다. 맥카트니 방문단이 영국에서 청나라로 왔었습니다. 특히 이때 와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 제발 무역 좀 많이 합시다. 우리 유럽 사람들, 우리 영국 사람들, 당신네 청나라 물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걸룡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무역이란 건 주고받는다라는 건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있을 때 주고받는 거야. 니네는 우리 물건을 원하지만 나는 니네 물건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내가 최소한의 무역을 허락해 주는지 알아? 내가 착해서야. 그러니까 내가 정한 상인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만 우리 물건 사갈 수 있다. 이거 바뀌지 않아? 라고 하고 공행제도를 만들어요.
그 공행제도를 깨고 더 확대하고자 원했던 게 맥카튼인데 그 맥카튼의 방문은 사실상 효과를 얻지 못하고요. 그리고 사고전서. 이게 뭐 중국 역사상 아니 뭐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8만 권. 이 그 사고전서가 총 8만 권이고요. 여기 안에 페이지가 230만 페이지. 그 안에 글자가 8억자, 약 8억자 정도가 된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편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타자 치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C 할 수 없어. 이건 무조건 다 써야 돼. 그게 8억자, 8억자 사고전서. 여기에서 청나라의 최대 편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청나라 말기 때, 걸륭제 말기입니다. 백년교도의 난이 나오게 되면서 쇠퇴하다가 그러다가 1840년에서 42년에 1차 아편전쟁, 56년에서 60년까지 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한테 져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청푸전쟁, 인도차이나 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1884년에 붙었다가 청푸전쟁에서도 져요. 그리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싸웠던 청일전쟁에서도 져요. 그래서 연이어서 아편전쟁, 청푸전쟁,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었던 청나라가 이제는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에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 뭐 일본한테까지 그런 지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륭제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제 60년 황제를 하고 몇 년 더 살거든요. 근데 황제를 먼저 내려놔요. 왜 더 내려오십니까? 더 하셔야죠. 그러니까 야, 내가 더 있게 되면 내 할아버지의 재위 기간을 뛰어넘지 않니? 나는 내 할아버지 강희제를 뛰어넘어서도 안 되고 넘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난 이만할게 하고 딱 내려와요. 멋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 감사가 말년까지 있었던 인물이 걸륭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걸륭제 말년, 백년교도의 난이 창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이어 여러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청나라가 또 쇠퇴의 길로 갔던 것도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물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의 요 내용들은 단독 문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각각의 주도 내용들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경책과 회유책. 요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청나라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청나라는요, 이민족 왕조잖아요. 만주족 왕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특히 헤어스타일, 변발, 그리고 특정 책 금지시키거나 특정 단어 쓰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상당 부분은 허용해 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허용해 주는 거, 회유책.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강경책입니다. 이들이 도저히 용서 못했던 게 있어요. 이건 만주족의 풍습이에요. 이건 니네 나 무조건 따라해야 돼. 대표적인 게 변발. 변발이 뭐냐고요? 이겁니다. 머리가 있으면요, 이렇게 제 머리가 있죠? 절반을 앞머리 삭발, 그리고 뒷머리는 따야 돼요. 이렇게 따야 되고 앞머리는 삭발입니다. 이렇게 변발 해야 됩니다. 이 변발령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만주인과 마찬가지로 앞머리를 깎고 변발을 하여야 한다. 10일 안에 변발을 하여야 돼요. 전 모든 사람들은 10일 안에 해야 된대요. 하여야 하며 망설이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다 걸리지 않을까? 망설여서도 안 돼. 거역하는 자는 모두 중대로 다스릴 것이며 교묘한 말로 변명을 늘어놓으면 저 여기 여기 땜통이 있어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변발을 피하려고 하는 자는 모두 죽이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였다? 바로 변발령이다. 그리고 호복, 본인들의 이 옷 스타일이 있습니다. 옷 스타일. 이런 게 호복인데요. 이렇게 입는 스타일, 이런 것도 입었어야만 돼. 근데 그 중에서도 변발이 더 강조됐었고요. 또 하나, 금서령. 본인들이 은근히 만주족을 무시하는 책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정통성을 좀 부정하는 여러 책들을 금지하기도 했었어요. 금지하는 책 목록도 있었고요. 또 하나, 문자욕. 특정 단어에 대해서 되게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후, 금 이런 단어 썼다가 난리가 났었어. 이것이 바로 문자욕이에요. 이거 썼다가는 막 거기 나와 있는 사람 다 죽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변발령이 있었죠? 이게 문자옥입니다. 문자의 옥이라고도 하죠. 한족이 중화사상으로 만주족의 과거를 들추거나 비방하거나 청에서 금지한 용어를 사용했을 때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장정용이 명사 집략을 펴내면서 후금 등 청 정부가 금지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가족은 물론이고 책의 이름이 나열된 자도 모두 사형에 처했대요. 야, 이 책의 이름 나열된 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은 엄청난 강한 드라이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그럼 이 당시에는 살기 되게 힘들었겠는데요? 이것만 피하면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그게 바로 회유책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게 형광펜 만한병용제입니다. 이 만한병용제라는 건 뭐냐면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시킨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특정 자리가 있으면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 제일주의, 몽골 지상주의라고 해가지고 몽골인들 내지는 생목인들만 주요 관직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러지 않았어요. 만주족이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한족도 같이 등용시켰어요. 이걸 만한병용제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족 문화를 존중해 줬었어요. 니네가 헤어스타일만 따라하면 한족이 갖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받아들여줬고, 뭐 명나라에 대한 황제, 명나라 황제에 대한 제사도 허용해 줬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편찬 사업. 선생님, 대규모 편찬 사업이 왜 회유책입니까? 이 편찬을 누가 했을까요? 뭐 만주족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만주족보단 그 한족 유학자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 대규모 편찬 사업이란 건 유학자들의 거의 그 일자리 창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대규모 편찬 사업이었죠. 그래서 뭐 강의자 전이라든가 사고 전서라든가 고금 도서 집성,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사고 전서 같은 책을 집필하면서 뭐 수백 수천 명의 학자들이 여기에 정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신사권의 특권을 인정해 줬었다. 원래 신사권의 특권은 명나라 때 인정받았었던 것인데 이게 어디에도 이어지면서 청나라까지 이어졌었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한병용제예요. 보시면 내각대학사는 만주인, 한인 각각 2인으로 한다. 만주인은 1품, 한인은 2품이었으나 순치 15년 2품으로 하였고 옹정 8년에는 모두 정 1품으로 정하였다. 협한 대학사는 만주인, 한인 각각 1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만주인과 한인을 각각 등용시켰던 것이 만한병용제입니다. 이게 역시 바로 뭐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이라고. 그래서 이 한족들의 일자리 창출 및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제도일 수도 있었겠죠. 되셨죠? 그거 봐주시고요. 특히 또 여기 경제 파트 보겠습니다. 자, 쌀의 주산지가 양쯔강, 이 양쯔강이 창장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거기에 상류로 올라갔었어요. 자,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 강 하류 때 쌀의 주산지는 송나라였었고요. 중류의 쌀의 주산지는 명나라 때였었고 이것이 상류로 올라갔던 게 청나라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청나라 때라면 여기 중하류 지역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바로 면직물, 견직물이죠. 선생님, 요거는 명나라 때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박스 한번 거볼게요. 요렇게 박스 거주세요. 선생님, 이거 명나라 때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명청을 같이 봐요. 외래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땅콩, 창장강 하류의 면직물, 견직물, 면포, 비단, 그리고 상업이 많이 발달했었다. 동업조합인 공소, 동양조합인 회관, 그래서 산시상인, 신안상인들이 활발히 있었다. 됐습니까? 요것은 명도되고 청도됩니다. 박스 친 건. 쌀의 주산지가 양쯔강 상류였던 건 청나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중류가 되면 명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거는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도, 아까랑 같은 지도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어느 지역에 뭐가 주산지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절대 안 물어봐. 그래서 여기 산시상인, 신안상인, 이런 단어 나오면 명청대의 경지를 말하는 지도 같구나 정도만 생각해 두셔도 충분 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자, 무역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행행행, 공행 너무 중요합니다. 형광펜입니다. 형광펜. 공행이란 건 뭐죠? 외국 상인들이 중국의 물건을 원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뭐 중국을 그렇게 뭐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요. 유럽 사람들 중에 성공했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물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중국의 차, 마시는 차, 아니면 비단, 아니면 도자기 이런 게 딱 있어줘야지 내가 참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유럽의 뭐 명품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유럽 별거 없었어. 오히려 중국산 물건이 전 세계에 완전 럭셔리를 장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고 싶었었는데 중국은 제한을 한 거예요. 야, 내 물건은 아무한테나 못 사가. 외국 상인들이 우리 청나라 물건 사가려면 반드시 얘네 국가에서 지정한 상인,
얘네를 공행이라고 그래요. 이 공행을 통해서만 물건을 사갈 수 있었습니다. 공행이라는 것이 나오면 누구? 바로 청나라. 그 중에서도 황제로 따지자면 걸륭제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자, 지정은제라는 건 지세와 정세가 를 은으로 거뒀던 일조편법 중에 이 정세가 문제가 돼요. 왜 정세가 문제가 되냐? 정세는 사람이 많이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낳게 되면 낳게 될수록 세금을 많이 내니까 많이 낳지도 않기도 하고 또 나도 신고도 안 하고 이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머릿수대로 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정세를 없애고 정세를 지세 포함해서 지세만을 은으로 내는 것을 지정은제라고 해요. 이 지정은제의 효과 내지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인구 증가예요. 왜? 예전에는 사람이 하나인 아이가 하나인 집안이나 다섯인 집안이나 세금이 달랐죠. 그렇죠? 그 집안에 성인 남자 머릿수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나 다섯이나 세금은 똑같아. 왜?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되니까? 땅의 많고 적음만으로 세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더 많이 낳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증가로 오게 되었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게 바로 지정은제의 영향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기에 숫자를 외우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인구인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니까 명나라 때만 하더라도 대략 인구가 1억 명 전후 정도 됐었어요. 1억 명 전후. 그러다가 청나라 말기 때 되면서 어떻게 되죠? 4억 명이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였었다? 지정은제입니다. 중국의 인구와 경제 면적의 변화. 강희제는 1712년 이후 늘어나는 성년 남성에게 인도세를 거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지정은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 인도세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지정은제를 실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구가 증가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옹정제 때 지정은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완벽하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사회 서민의식도 명청이 같습니다. 명나라의 지배층이 신사층이라고 했었죠. 전현직 관료에다가 학위소지자, 그들은 조세징수와 백성교와 치안 유지를 할 수 있었으며 조세감면, 부역감면, 경범죄에 대한 면책특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층이 청나라 때도 그대로 지배계층으로 자리 잡았었어요. 기억해 두시고, 서민의식, 명청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 직용의 변이라든가 소작 거부운동, 소작농들의 저항, 바로 항조운동이라든가 노비들의 저항, 노변 같은 것도 명청제 시대에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문화 파트입니다. 문화 파트 전체 별표. 전체 별표. 자,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째, 서민 문화의 발달입니다. 서민 문화의 발달. 특히 소설 홍루몽, 요거 형광펜 많이 나옵니다. 이 홍루몽이라는 청나라의 대표적인 소설이 있다. 이거 인물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책이라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옛날 노래 중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청실, 홍실 모여서 청실, 홍실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노래가 아주 너무 옛날 노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실, 홍실, 청나라, 홍루몽, 청실, 홍실, 청나라, 홍루몽. 아, 청나라에는 홍루몽이라는 소설이 있었다.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청실, 홍실, 아, 청나라는 홍루몽. 요거 기억하시고요. 연극이라든가 특히 경극이 있었어요. 경극이란 건 북경에서, 즉 베이징에서 시작된 연극이다 그래서 경극이라고 했습니다. 경극. 특히 초기에는 남성들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 초반 이후에는 이제 여성들도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특히 패왕별이 같은 작품이 이 경극에 너무나 이 경극을 잘 소개해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바로 이게 경극입니다. 경극. 경극은 초기에는 다 남성들만 나왔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패왕별이라는 이 작품은 바로 이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동성애 코드가 있지만 사실은 이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힘은 대단합니다. 당시에 이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거의 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는데 너무나 크게 기여했던 바로 그 작품 패왕별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때 예수의 선교사 2명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담샬, 아담샬, 형광펜 나옵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을 청나라에 전해주었던 인물로 유명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을 뻔했어요. 왜 있을 뻔했냐?
이 아담살이 청나라 초기에 활동했을 때 바로 병자호란 이후 인질로 잡혀갔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죠?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는 거기 이제 청나라에 가서요. 새로운 문물이나 학문을 배우는데 상당히 열려있는 오픈마인드가 있었대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아담살이 너무나 많이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친분이 대단했었대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 소현세자가 아담살한테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신부님, 저는 청나라에 우리 조선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에요. 세자예요, 세자. 그런데 당신의 이러한 학문의 깊이를 알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부유해지길, 강성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의 신앙 및 모든 걸 다 존중합니다. 제발 저와 함께 조선에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담살이요. Of course! 내가 간다! 근데 지금은 여기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서 좀 있다가 그렇게 해라 라고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살의 조선행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장면을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마저 아담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다면 우리나라 전체 역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청나라의 대표적인 예수의 선교사 아담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스틸리오네, 서양어 화법이라고 해서 세밀화 화법 같은 거 알려주는 걸로 유명했던 둘 다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전례 문제로 인해서 교류가 끊기게 돼요. 그리고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에서는 크리스트교가 금지되는 모습이 있었죠. 금교령 누구? 옹정제입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경국과 태양별이 넘어서 자, 대규모 편찬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강의자전,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성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고전서입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학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민족 왕조예요. 만주족 출신의 한나라, 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왕족이 됐어. 그러면 너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성리학 좋지, 성리학 공부해 라고 할까요?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죽었다 깨어나봤자 우리는 중화고 나머지 이민족들이 있다. 중화와 이민족은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성리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청나라는 이 이민족 왕조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리학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애버리죠. 이런 건 못해. 그래서 뭔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민족, 인종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못하겠어. 야, 딴짓하지 마. 이거 실제로 강경책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특정 단어 나오면 막 알레르기적인 반응 보이고 그랬다니까. 야, 딴짓하지 말고 옛날에 그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이나 해 임마! 라고 하면서 이걸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 초기 때는요, 객관적인 사실의 유무라든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증학이 나오게 돼요. 근데 고증학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나왔던 게 청나라 말기 때 공양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됩니다. 공양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현실 개혁적인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만 그냥 확인해 보는 거 아니야. 그에 비해서 공양학은 야, 현실을 바꾸지 못한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현실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변법 자강운동의 사상적 토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양학. 그래서 고증학과 함께 공양학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느 나라다? 청나라다. 그래서 청나라는요, 정치 파트에서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요 세 개 비교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제 파트는 명청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파트가 있죠. 여기. 그리고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되는 미음. 명 무로마치 감압 아닙니까? 감압무역은 명나라, 공행은 청나라 기억해 둬야 되고. 자, 명나라는 일조편법, 청나라는 지정은제. 요거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 파트는 다 다르죠. 그렇죠? 명나라의 문화, 청나라의 문화 반드시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1번 21년 9월 모평 문제 가볼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아하, 여기 정도를 찍고 있고요.
왕조 최대 영역이랍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6가지 항목의 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고르비차강과 스타노보이 산맥 등을 경계로 한 국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양국 간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모색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최초로 청나라와 러시아가 조약을 맺었군요. 러시아와 이 조약을 체결한 황제 누구예요? 강희제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약간 느낌상 처음인 것 같아서 강희제 같긴 한데 카흐타 조약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거의 처음이니까 강희제가 맞고요. 하나 더, 카흐타는 위치적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네르친스크거든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사실 이것까지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엄밀히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강희제 인물에 대한 것이었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상제를 폐지하였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왕조까지, 지금 이제 청나라가 마지막 왕조니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이거 누구? 명나라의 인물까지 가볼까요? 누굽니까? 태조입니다. 명태조.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였습니다. 홍건적의 난을 평정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이것도 역시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면서, 홍건적의 난이 언제 있었어요? 원나라 말기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태조 내지는 명나라 초기에 대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베이징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순치제. 팔기제를 바탕으로 여진족을 통합하였습니다. 누르하치. 반청 세력이 타이완의 정치 집단을 제압하였습니다. 이게 강희제 아닙니까? 정답 5번이죠.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걸 물어볼 때 강희제가 여기 나왔다라면 다른 거는 막 한나라, 뭐 진나라, 송나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쉬운데 선지 자체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고요. 자, 2번 문제 가볼까요? 21년 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우리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짐은 새로운 수도에 자리 잡은 후 백성에게 유익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시간을 계산하고 절기를 분절하는 체계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아담샤리. 교정한 달력을 살펴보았는데 일식, 월식을 비롯한 모든 천문 현상이 그의 계산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에 짐은 하늘이 우리 왕조의 번영을 위해 그를 보내주었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담샬 나왔습니다. 어느 왕조입니까? 청왕조가 되겠습니다. 청왕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남송을 멸망시켰다. 누구죠?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 주원장이 건국했던 건 명나라가 되겠고요. 구품중정제를 시행했던 건 위진남북조 시대. 티베트 등 범부를 간접 지배했던 게 청나라 아닙니까? 정답 4번.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이 시행되었었다. 조용조가 양세법으로 바뀌었던 것은 당나라 말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최근 문제도 한번 볼까요? 밑줄 친 황제가 통치한 왕조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황제를 물어보지 않고 왕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림은 티베트 불교풍의 문수보살로 형상화된 이 황제의 모습을 보고 있대요. 그는 티베트 신장 등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역에 다민족 제국을 통치하였으며 그 밖에도 한족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사고전설을 편찬하였다. 이 황제는 누굴까요? 걸륭제예요. 걸륭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왕으로는 청왕조지만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제가 문제를 냈다면 저는 그냥 걸륭제 자체로도 냈을 것 같아요. 제가 출제진이라면. 그렇죠? 어쨌든 이건 왕조니까 청왕조입니다. 구품중전제를 실시하였다. 위진남북조 시대. 장안을 수도로 정하였다. 장안을 수도로 정했던 것은 어디? 한나라도 되고요. 수나라도 되고요. 당나라도 되고요. 다 되겠죠. 그렇게. 파스파문자를 제정하였었다. 어딥니까? 참고로 청나라의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파스파문자를 정했던 것은 원나라.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던 건 명나라. 만한병영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5번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걸륭제로 물어봤었다면 여기 안 나온 것 중에서는 뭐 공행제도 실시 뭐 이런 거 아니면 메카트니 사절단 방문을 받아 뭐 조우하였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페이지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정책이 시행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지금 각지에서는 토지를 가진 자에게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부과시켰습니다.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부과했대요.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세의 부담도 없으니 실로 공평합니다. 늘어난 인정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정되어 있는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도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증가분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제도예요? 지정은제고, 지정은제가 있었던 왕조는 당연히 청왕조 아니겠습니까? 팔기제가 실시되었다? 맞네요. 정답 1번. 선생님, 팔기제가 청나라 초기 아니라 그러면 후기 때까지 있었습니까? 여러분, 청나라가 쇠퇴하는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청나라 말기에 오면서 이 팔기제 제도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화되거든요. 그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팔기제는 청나라의 시작과 끝이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답 1번이고요. 안사의 난이 발생했다? 당나라. 곽수경, 수시원섭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수시령나무 원나라. 룽먼석굴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해왔다. 위진남북조 시대. 그 중에서도 룽먼석굴 나오면 북조, 북쪽의 왕조. 왕안석이 청묘법, 보가법 등을 시행했던 것은 송나라. 되셨죠? 이제 왕조별로 딱딱 떨어지시죠? 중국산 한 번만 배워놓으시면 진짜 쉬워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 내용 다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현대사. 이제 중국 왕조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뭐 서양이라든가 아니면 각국사 파트 넘어가지 않고요. 중국사 시작한 짐에 끝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3강의 중국의 근현대사 다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중국의 근현대사 첫 번째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